김현승 씨 아세요? 이름은 들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가을에 기도하세요? 몰라요. 모르세요? 플라타너스 그거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았냐? 좋은 시인이시고요. 그 좋은 선배님이시고. 예,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호가 다형이 붙은 것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시로 가을의 기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다형 김현승이 누워있는 마석 모란공원에는 아직도 봄 기운이 차갑기만 하다. 62년의 생애를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다간 시인 김현승. 유독 고독을 사랑해 고독의 시인으로 잘 알려진 그는 우리 시사에 형상시라는 새 영역을 개척했다. 품격 높고 절제된 그의 인간적 면모는 시적 성과와 함께 한국 문학사가 거둔 값진 업적이 아닐 수 없다. 평생을 기독교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에 충실했던 청년기, 절대 고독 속으로 빠져들었던 중년, 그리고 다시 신에 귀의하는 말년에 이르기까지 양심의 뿌리를 두고 일관된 시를 썼던 시인 김현승.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했다. 내 목이 가늘어 회의에 기울기 좋고 혈액은 철분이 셋에 눈물이 일곱이기 포효보담 술을 마시는 나이 든게 마흔이 넘은 그보다도 뺨이 쪄들어 연애엔 아주 실망이고 눈이 커서 눈이 서러워 모질고 사특하진 않으나 신앙과 이웃들의 잠옷 길들기 어려운 나. 사랑이고 원수고 몰아쳐 허허 웃어버리는 비만한 모가지일 수 없는 나. 내가 죽는 날 단테의 연옥에선 어느 비문이 열리려나. 이 다영 선생은 특히 그랬어요. 교실에 와서 강의를 하고 그냥 나가지 교수라고 뭐 어울려서 농담하거나 웃거나 얘기하는 일이 거의 없고요. 내가 아마 여러 해 한 10년 가까이 같이 있었는데 웃는 거를 본 경우가 아마 한 100번도 안 될 것 같아요. 거의 웃질 않아요. 하고 남아들 말도 안 하고 굉장히 뭘까요? 사색형이고 또 늘 고독하고 아주 고든 분이에요. 고독을 오래 하고 그리고 아주 자아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추구했던 사람. 섞이지 않은 자아, 무엇에 섞이지 않는 순수한 자아를 찾는 것이
한때 그의 주제였습니다. 쓸쓸함과 겸손이 그의 본질이라던 다영 김현승은 그 내면의 강직함으로 세상을 바라봤다. 치열한 자기 번노를 통해 시를 빚어서인지 그의 시는 우리들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힘을 가졌다. 이분은 그야말로 입체적으로 신과 인간, 역사와 현실, 도덕과 비도덕 사이에서 그 갈등을 한 10년 동안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가 그 기간 동안에 쓴 시가 정말 우리 그 가슴에 와닿는 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시사에서도 그만큼 그 고민과 갈등과 자기 번뇌를 통해서 시를 빚은 사람은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영의 성장지이며 또 그의 문학적 산실이기도 했던 남도 광주. 1913년 평양에서 태어난 다영이 목사였던 부친을 따라 광주로 온 것은 1919년. 그의 나이 7살 때였다. 유년기 다영의 광주 생활은 부친이 당의장 목사로 재직했던 양림교회를 중심으로 펼쳐졌다. 양림골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과 신앙생활은 훗날 다영의 풍성한 시적 자양분이 된다. 여기가 그 김창국 목사님이 오셔서 지은 이 교회가 이 교회 건물이고 이건 중국 사람들이 와서 지은 아주 독특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현승 시인께서 뛰돌던 그 동산이 바로 이쪽인데 그래서 1924년도에 세워진 저 교회였습니다. 김현승 시인도 여기서 같이 이 교회 안에서 그 친구들이라든지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다니면서 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 동산이 지금은 교회를 크게 전화서 이렇게 됐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아마 시도 저절로 나오고 할 그런 분위기였고 신앙심도 굉장히 깊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다영 일가가 정착한 곳은 참나무와 대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던 양림골이었다. 이곳에서 유년과 청년기를 보내면서 다영은 자연으로부터 순수한 감수성을 키워갔고 그의 시 속에 풋풋한 자연 냄새를 담아내게 된다. 다영은 참나무가 많고 까마귀가 무리를 이루던 양림골의 고갯길을 무척 좋아했다. 여기는 광주시 양림동에 있는 푸른숲 동산입니다. 지금도 와보니까 옛날 그대로 이 참나무 숲이 울창하고 까치 소리가 울립니다. 이곳은 다영 선생님이 산책을 주로 하셨고 그리고 시심을 키우셨던 아주 소중한 이 문학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광주에서 숭일소학교를 졸업한 다영은 1927년 평양 숭실중학교로 유학을 가면서 잠시 광주를 떠난다. 14살의 나이로 집을 떠난 다영의 평양 생활은 새로운 경험의 시기였다. 특히 중학 시절은 문학보다 스포츠에 훨씬 두각을 보여 학교에선 축구 대표 선수였고 방학 중에 광주에 내려오면 광주 오울축구팀의 명선수로 활약했다. 김현승 두 형제가 아주 그 광주 축구 오울팀으로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선발되어 가지고 굉장히 그 이름을 날렸어요. 두 형제가 인백을 하면서 굉장히 날렸고 또 뿐만 아니라 숭전 다닐 때 학교 교내 그 체육대회에서 전구 연식 전구 대회에서 개인전 우승도 하고 그랬어요. 그 형님이. 1932년 다영은 평양 숭실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한다. 숭실학교 시절은 다영의 문학 세계에 있어 커다란 의미를 준 시기다. 고학으로 학교를 다니던 다영은 밤늦도록 책 속에서 생활의 고통을 잊어야 했다. 엘리어트, 릴케, 엘위알의 시집을 읽으면서 시인의 꿈을 키워가던 다영 김현승. 날만 새면 시상에 잠겨 더없이 행복했던 다영에게 그의 평양의 겨울은 그를 고독 속으로 깊숙이 빠져들게 했다. 그 방학 때 고향에 광주가 고향인데 여기 내려오시지도 못하고 그 기숙사 생활을 애롭게 그렇게 하시면서 시를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그 견고한 고독,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견고함이라고 하는 게 그 1930년도 초 그죠? 그러니까 1934년도 그 겨울방학 그 쓸쓸한 그리고 춥고 그런 그 기숙사에서 만들어진 그런 고독의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겨울방학의 텅 빈 기숙사. 밤이 이쓱하도록 한 외딴방에서만 불빛이 꺼질 줄 몰랐다. 22살의 문학 청년 다영은 기숙사 방에 혼자 남아 시를 쓰며 몇 날을 사색 속에 뒹굴었다. 시를 쓰다 지치면 외투를 걸쳐 입고 훌쩍 거리로 나가 찻집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저물어가는 북극의 겨울을 만끽하기도 했다. 그 무렵 그의 손에는 두 편의 시가 쥐어져 있었다. (1934년) 봄 동아일보 문화란에 다영이 기숙사에서 쓴 두 편의 시가 실리게 된다. 쓸쓸한 겨울 저녁이 올 때 당신들은 아름다운 새벽은 우리들을 찾아옵니다. 이 두 편의 시가 발표되면서 홍안의 무명 시인이 세상에 빛을 받게 된다. 예, 1934년도에 동아일보에 한 편의 시가 발표하기도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연거푸 두 편이나 발표되니까 굉장히 반갑고 또 그 주변으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유명한 그 이마하 씨가 직접 학교 서울사 평양까지 찾아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시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노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편지와 격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비로소 이제 오랫동안 혼자 외롭게 그분은 누구 영향을 받지도 않고 혼자 시작 공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혼자 이를 구어낸 어떤 시의 어떤 승리, 이런 그 기쁨에 도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다영의 시는 정지용의 시와 비교되기도 했고 당시 한국 시단의 절대적 존재였던 김기림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러한 그의 초기시는 당시 대부분의 시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감상적 경향을 띠고 있다. 그의 육성으로 남아있는 한편의 초기시는 이런 애상적 정서를 물씬 풍기고 있다. 떠남, 너의 뒷모습은 언제나 쓸쓸하더라. 나는 젊음을 미워하고 사랑을 시기한다. 너는 어머니와 아들같이 친한 사이면 간섭하기를 유달리 좋아하더라. 사람들은 너를 위하여 산을 흘러 길을 닦고 물 위에 배를 띄운다. 너는 왜 아득한 하늘가에 혼자 앉아 외로운 사람들을 불러만 내느냐. 떠남, 나는 너를 잘 안다. 너는 내 검은 머리털의 힘을 빼앗고 희롱으로 나의 기쁨을 샀다. 내게 만일 세월의 친절과 회한의 성품이 없었던들 이를 무엇에다 쓰겠니. 떠남, 너는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는 않더라. 내 앞에 자연은 빛을 잃고 기적은 사라지며 원수도 뉘우친다. 너는 왜 훌쩍훌쩍 울면서도 가고야 마느냐. 돌아서 내 마음을 뉘우침이 좋지 않으냐. 떠남, 너의 발자취를 덮을 땅 위에 바람과 눈송이가 없음을 너는 왜 모르느냐. 초기에 이제 김영선 시인도 물론 단순한 감성에 지나지 않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겠습니다만은 근원적으로 그 기독교 시인이라는 입장에서 결국은 그 인간관이랄까 세계관이랄까 이런 것들이 그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본 그 인간의 유한성이랄까 이영원성의 갈구의 그 이면이 감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지상에서는 유한하니까. 신사참배 거부로 숭실 전문학교가 폐교당하자 다영은 광주로 귀향해 모교였던 숭일학교에서 교편을 잡게 된다. 이때 일제에 의해 사상범으로 지목돼 고초를 겪게 되고 교사직마저 잃고 만다. 일제의 탄압으로 다영은 1937년 이후 펜을 놓지만 그때까지 그가 남긴 18편의 시에는 조국 광복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
새벽의 보드라운 촉감이 이슬어린 창문을 두드린다. 아우야 남양의 침실문을 열어자치라. 어젯밤 자리에 누워 해던 별은 사라지고 선명한 물결 위에 아폴로와 이마는 찬란한 반원을 그렸다. 꿈을 꾸는 두 형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얼싸안고 바라보는 푸른 해안은 어여쁘구나. 배를 쑥 내민 욕심 많은 풍선이 지나가고 하늘에 젊은 퓨릿한 동방의 새하기를 보려고 떠난 저 구름들이 바다 건너 푸른 섬에서 황혼의 상복을 벗어버리고 술래 흰옷을 훨훨 날리며 푸른 수평선을 넘어올 때 어느덧 물새들이 일어나 먼 섬에까지 경주를 시작하노라. 아우야 얼마나 훌륭한 아침이냐. 우리들의 꿈보다는 더 아름다운 아침이 아니냐. 어서 바다를 향하여 기운찬 돌을 던져라. 우리들이 저 푸른 해안으로 뛰어갈 아침이란다. 해방은 김현승에게 시에 대한 열망을 다시 갖게 했다. 조국의 부활 앞에 침묵했던 다영의 시혼이 되살아난 것이다. 그 무렵 다영은 모교인 숭실중학교 교감으로 부임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가 그토록 그리던 시를 쓸 수 있었다. 1951년 고향 광주의 조선대학교 물리과대학 교수로 부임한 다영은 이때부터 새로운 시세계를 추구하게 된다. 그때까지 전남문단은 그룹이란 의미가 없이 그저 개개인의 활동에 만족하던 시기였다. 이 무렵 창간된 문예지 신문학은 전남 문인들의 활동 모델을 한데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 이때 다영은 신문학지의 편집을 맡았다. 다영이 가고 시인은 가고 이제 그 재정은 이제 그 내가 맡고 그래갖고 했죠. 뭐 편집할 때는 뭐 편집위원도 하고 뭐도 하고 막 했어요. 그래갖고 문단에 그때 한번 그냥 그 역사적으로 문단에 그냥 다 문단 등단 한국 문단에 등단하려고 여기서 준비까지 했다가 그냥 대답으로 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뭐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뭐 거식할 건 아니지만은 지금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그때는 유일한 한국 문단에 이렇게 그때 한국 문학이 있었냐 뭐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한동안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의미로는 금자탑이라고 봐도 괜찮겠죠. 1953년 제4집을 끝으로 신문학은 종간되지만 다영이 이끈 신문학이 전남 문단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크다. 이 당시 다영은 자신의 시세계를 자연으로부터 인간, 즉 외부로부터 내부의 세계로 관심을 돌리며 그의 걸작품 중의 하나인 눈물을 발표하게 된다.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중 지닌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물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다영은 가을에 관한 시를 많이 썼다. 특히 가을의 기도는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는 그의 대표적인 시다. 가을을 위한 기도가 많은데 그게 내가 참 좋아하는 귀절이 이건데 이걸 그때 읊었어요. 그저 추석할 때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교묘한 목으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이 사람 마치 가을을 많이 노래한 사람 없어요. 자기도 뭐 그런 소리 하고 있고 가을을 내마치 노래하고. 이제 가을을 왜 이래 노래냐면 그 이제 릴케나 막 이런 사람들 그 가을 노래 이런 것하고 관계가 있지만은 이제 프로다너스 그 여름 지나서 이제 가을로 들어오는 그게 이제 자기도 늙어가면서 이제 이 무릎으로 들어오는데 여기 들어오면서 이제 이 가을이라는 것은 릴케도 뭐 주여 해가지고 뭐 이제 과일이 익어갑니다 뭐 이런 소리 했지만 사실은 가을은 소멸돼가는 겁니다. 소멸돼가면서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지면서 이제 열매 하나로 이제 남고 말죠. 다영이 잃어버렸던 시와 재회했던 곳이 고향 광주였듯이 그의 시정신이 뿌리를 내리게 된 곳도 광주였다. 다영의 문학 강의가 열렸던 조선대학교 물리과대학 강의실은 문학을 꿈꾸던 많은 문학도들이 가득 메웠다. 40년이 지난 지금 다영이 문학을 얘기했던 그 강의실에는 그의 제자가 스승의 교단을 이어가고 있다. 제가 57년에 이 학교에 왔거든요. 57년, 58년, 59년 이 학교 제가 다니면서 직접 배웠던 이 학교에서 가장 오래된 교실이 이곳입니다. 당시 물리대 국문학과 교실이죠. 시인 김현승 시인에게 직접 사사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었던 것이고 당시는 제가 이 자리에 학생으로 앉아서 강의를 들었는데 요새는 그분의 교단을 이어받아서 제가 그 현대 실론, 현대시 창작 이런 것을 직접 지도하고 있는 위치에서 김현승의 강의법은 엄격하고 진지했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골똘한 생각에 잠겨있는 시인 교수는 학생들이 대하기 어려워했다. 접근하기 어려운 시인. 고개 딱 수그리고 사색에 잠겨서 걷거나 그렇게 웃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학생들은 김현승 시인을 웃게 하는 사람은 참 뛰어난 학생이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내가 한번 웃게 해보겠다. 그런 얘기도 할 정도로 그분은 보통 학생들이 접근하기 힘들었습니다. 꿈을 아느냐 내게 물으면 플라타너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란 하늘에 젖어 있다. 너는 사모할 줄을 모르나 플라타너스 너는 내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누린다. 먼 길에 올제 홀로 되어 외로울제 플라타너스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이제 너의 뿌리 깊이 나의 영혼을 불어넣고 가도 좋으련만 플라타너스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 수고론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 플라타너스 너를 맞아줄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 있느냐.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내 이웃이 되고 싶을 뿐 그것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다. 김현승 씨의 중기작품 이것이 우리 세상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6.25 이후에 그 프라다나스의 세계 이것이 우리나라 모더니즘 그 시운동이 아주 도시적이고
아주 그 변태적이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너무 왜소하고 이런 요소로 흐르는 것이 우리 모더니즘의 그 특징인데, 김현성에 와서 이 모더니즘이 훨씬 더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이 말하자면 어떤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모더니즘으로 변모시켰다는 것, 이것이 이 사람이 차지하는 그 모더니즘 시사에서 중요한 얘기가 아닌가. 이 말하자면 큰 공헌이라면 공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영은 커피를 좋아했다. 거리에서나 집에서나 생각나면 커피를 찾았다. 술, 담배를 전혀 입에 대지 못했던 그는 커피를 사색의 친구로 대했던 것이다. 다영은 다방을 자주 찾았고 그가 나타나면 문학 청년들이 주변을 에워싸고 문학 얘기로 꽃을 피웠다. 아끼는 제자들에게는 또 아주 따뜻스러운 점이 있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뭐 다방일 때면 금잔디 다방이라든지 우체국 옆에 있는 또 파리장이라든지 새마을 다방이라든지 이런 곳에 선생님이 나오시면은 말하자면 문화에서 시를 공부하고자 하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늘 주변에 모여들고 그랬었죠. 대학 노트에다 깨알같이 써가지고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그러면 선생님은 그거를 무슨 이렇게 써야 된다 저렇게 써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시가 좋아졌다거나 괜찮다거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시를 쓰는 그 태도랄까 시 정신이랄까 이런 걸 주로 많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다영에게 있어 고향 광주는 언제나 넉넉한 시상으로 존재했다. 그런 광주에 대한 애정을 다영은 이렇게 표현했다. 산줄기에 올라 바라보면 언제나 꽃처럼 피어있는 나의 도시. 지난날 자유를 위하여 공중에 꽂힌 칼날처럼 강하게 싸우던 그곳에서는 무덤들의 푸른 잔디도 형제의 이름으로 다스웠던, 지금은 언덕과 숲을 위해 새로운 지붕들이 솟아올라 학문과 시와 밤중의 실험관들이 무형의 드높은 탑을 쌓아 올리는 그 상하의 음향들. 산줄기에 올라 바라보면 언제나 꽃처럼 피어있는 나의 고향. 길들은 치마끈이냥 풀어져 낯익은 주점과 책사와 이발소와 잔잔한 시냇물과 푸른 가로수들을 가까운 이웃을 손잡게 하여주는, 시름에 잠길 땐 이 산줄기에 올라 노래를 부르고 늙으면 돌아와 기억의 안경으로 멀리 바라볼 사랑하는 나의 도시, 시인들이 자라던 나의 고향이여. 즉 자양분만이 안겨준 것이 아니라 또 광주라는 땅이 옛날부터 정의의 고향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애양이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어찌하든 광주는 오랜 역사 속에서 가장 첨예하게 역사의 문제와 부딪혀왔기 때문에 당신께서 나중에 이제 말년에서 나타납니다마는 참여 문학의 한 자양분을 가장 많이 얻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영은 이때 주로 인간 내면의 본질을 추구하는 생명과 희망을 노래했다. 그러면서도 사회 정의와 민족애를 시를 통해 강렬하게 토로했다. 다영은 고향 광주의 앞날을 걱정하던 예언자적인 시인이었다. 학생 독립운동을 이어받은 하나의 5.18로서의 민주성지다운 그러한 미래에 대한 무엇인가의 애언과 나아가서는 지금 광주를
우리가 첨단 과학 도시로 산업 기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계획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면에서 시인이란 건 영감으로 시를 쓰는 것인데 미래를 예언한 시인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도 광주에 대한 그분의 그러한 특별한 그 애정, 이것이 광주에 대한 말하자면 애정이 자기 성숙과 더불어서 광주를 풍성한 시의 도시, 예술의 도시로서 어떻게 발전시켜 놓은 그런 면모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향 광주를 뒤로하고 1960년 다영은 숭실대학교에 부교수로 취임하면서 모교와 다시 인연을 맺는다. 다영의 모교였던 평양의 숭실 전문은 숭실대학교가 되어 새로운 역사를 서울에서 이뤄가고 있다. 다영이 시를 쓰고 거닐었던 도서관과 기숙사는 찾아볼 수 없지만 이곳 교정 한 곳에 시인 박두진이 쓴 다영 시비가 나지막히 서 있어 그의 자취를 새삼 일깨워준다. 1938년 신사참배 거부로 숭실 전문이 폐교당하는 바람에 졸업장을 받을 수 없었던 다영은 1961년 비로소 명예 졸업을 하게 된다. 그리고 3년 후 모교의 교수로 발령을 받으면서 국문과 창설에 힘을 쏟는다. 그러나 고향을 떠난 서울 생활은 그를 더욱 고독하게 했고 다영은 깊은 고독 속으로 침잠에 들어가 자신의 내면을 시편들로 녹여냈다. 김현성론 자체를 문제 삼을 때는 역시 인간과 기독교, 인간적인 요소와 기독교적인 요소의 이 갈등 속에 자기를 놓고 이걸 어떻게 변정부적으로 극복하느냐 하는 것, 거기서 발견하는 것이 견고한 고독, 절대 고독, 순금에 이르기, 이거 시의 사무라 이런 것이고, 이것은 종교와 이 문학을 겨누는 그런 그 높은 경지다. 세상에 섞이지도 신에게 의지하지도 않았기에 김현승은 더욱 고독하고 견고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마지막 견고한 고독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목적으로서의 고독. 그러니까 앞서 무슨 근데 윤리적 고독은 수단으로서의 고독이거든요. 나를 더럽지 않기 위한 고독. 네. 그 다음에 신으로부터의 고독은 그건 실존적인 고독. 그러니까 서구 이제 기독교 그 실존주의 작가들이 많이 다뤘던 고독. 근데 마지막으로 그건 제가 이제 강력하게 주장한 바인데, 저글에 그거야말로 김현승의 독창성이다. 그거야말로 견고한 고독이야말로 김현승의 독창성이다. 네. 서울에서 사는 동안 다영은 줄곧 수색을 떠나지 않았다. 물빛이라는 이름이 좋아 다영은 수색을 사랑하게 된 것이다. 수색동은 다영을 찾는 문인들이 줄을 이었고 다영의 시에도 소박한 그곳의 전경이 나타나게 된다.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수색 교회를 나가면서도 다영은 고독 속에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나기 3년 전, 다영은 절대적으로 신의 품에 귀의하게 된다. 깊은 산골에 흐르는 맑은 물소리와 함께 나와 나의 벗들의 마음은 가난합니다. 주여, 여기 함께 하소서. 밀방아가 끝나는 달뜨는 수요일 밤, 육성으로 다듬은 당신의 단 앞에 기름불을 밝히나이다. 주여, 여기 임하소서. 여기 산기슭에 잔디는 푸르고 새소리 아름답도소이다. 주여, 당신의 장막을 예다 펴리이까. 나사렛의 주여,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시옵소서. (75년 4월 11일) 지병의 악화로 극도로 쇠약해진 다영은 주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모교 채플 시간에 참석하게 된다. 정들었던 모교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던 그 순간이 마지막이 될 줄 오직 다영 그만이 알았던 것일까. 예배가 시작이 됐고 설교하기 전에 그 기도 순서가 있는데 그 기도를 하는 도중에 마루에서 다영 선생님 계신 앉아있는 자리에서 쿵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운명하셨던 겁니다. 다영이 학업을 배우고 강의를 했던 숭실대에는 그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 1980년부터 도서관 한켠에 마련된 다영 기념관에는 서울 수색집에 있던 다영의 손때 묻은 책과 그의 채취가 배어있는 유품들이 옮겨져와 보관되어 있다. 다영은 언제나 고고한 정신성으로 한치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일평생을 욕심 없이 가난하고 정직하게 살다 간 다영이었기에 그에게서 느껴지는 삶의 향기는 더욱 정결한 것인지도 모른다. 김연승은 평생을 두고 6권의 시집만을 남겼다. 고독한 인간의 내면에 귀 기울이던 시인. 그러나 그는 항상 한 곳에 머물기를 거부하고 새로운 방향의 시를 끊임없이 모색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문학이 제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꺼려했다. 유독 자신에게 엄격했던 다영은 아마도 시 속에 자신의 인격을 담아내려 했는지도 모른다. 탈선되는 것을 몹시 꺼려하신, 그러면서도 아주 인간적인 정을 가까운 분한테는 아주 쏟아주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참으로 인격이 있어야 문학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영 시에서 나는 다영 선생의 인격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인격을 봅니다. 광주시 원효 계곡에 자리한 김연승의 시비는 그의 시와 시정신을 기리기 위해 1977년 6월 후배 문인들에 의해 세워졌다. 평생 경건한 신앙심 속에
자신을 가다듬으면서 올곧은 정신성을 유지했던 다형 김현승. 아름답고 서정적인 언어로 자신만의 시세계를 펼쳤던 그의 시정신은 시와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살아나고 있다. 줄곧 그의 시와 시 정신을 흠모하며 그의 주위를 맴돌던 문학 청년들이 이제는 중견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대 시문단을 이끌고 있는 그들의 이름 뒤에 김현승의 지문이 묻어있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김현승은 자기 대에서 완성된 시인이 아니라 후대의 길을 예비해준 선구적 시인이다. 나는 이렇게 내일을 맞으련다. 모든 것을 실패해주고 비방은 원수에게, 사랑은 돌아오지 못하는 날들에게. 나의 자네는 천년의 어제보다 명일의 하루를 넘치게 하라. 내일은 언제나 내게는 축제의 날. 꽃이 없으면 웃음을 들고 가더라도 내일, 오랜 역사보다도 내일만이 진정 우리가 피고 가는 풍성한 흙이 아니냐.